안녕하세요. 시니어 탐정 실화극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옛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 고운 얼굴을 하고 역적의 씨앗이라니 내 놈도 참으로 명이 길구나. 차디찬 관과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선비 진우의 귓가에 사또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꽂힙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계곡에서 구한 여인과 함께 평화로운 저녁을 꿈꾸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멸문지화의 칼날이 번뜩이고 정성껏 보살폈던 여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요. 가난한 선비가 목숨을 걸고 구해준 그 처녀가 사실은 가문을 통째로 무너뜨릴 독이었을까요? 아니면 신이 내린 축복이었을까요? 평범한 선비의 삶을 단숨에 지옥으로 떨어뜨린 이 비극적인 상황 뒤에는 조정의 권력 구도마저 뒤흔들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허허 때는 바야흐로 녹음이 짙어가는 5월 단오 무렵이었지요. 경상도 어느 깊은 골짜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진우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뒷산에서 땔감을 해다 팔고 밤이면 기름값 아끼려 달빛에 글을 읽던 선비였지요. 비록 옷소매는 헤어져 너덜거리고 끼니는 거르기 일쑤였으나 그 기품만큼은 대궐의 정승 못지않게 고닫던 이였습니다. 그날도 진우는 어머니께 드릴 산나물을 뜯으러 깊은 계곡으로 들어갔더랬지요.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가 귀를 시원하게 씻어주던 그때 저 멀리 바위 틈에 하얀 보따리 같은 것이 걸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게 무엇인고? 하며 다가가 보니 아뿔싸. 보따리가 아니라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은 백옥같이 희고 고왔으나 얼마나 물에 휩쓸렸는지 입술은 파랗게 질려 숨소리조차 가냘프기 그지없었지요. 진우는 깜짝 놀라 여인을 들쳐업고 집으로 달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서 아랫목에 불을 지피셔요. 진우의 외침에 놀란 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어나왔고 두 사람은 정성을 다해 여인을 간호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지극정성으로 돌본 끝에 마침내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저승입니까? 여인의 첫마디에 진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여인은 자신의 이름이 서량이라 하였으나 왜 계곡에 빠졌는지 어디서 왔는지는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갈 곳 없는 여인을 내쫓을 수 없었던 진우와 어머니는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량이 집에 들어온 뒤로 진우가 산에서 캐는 나물마다 귀한 산삼이 섞여 있고 그가 낚는 낚싯대엔 팔뚝만 한 잉어가 줄줄이 올라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진우네 집에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다며 칭송이 자자했지요. 가난하던 초가 삼간엔 웃음꽃이 피었고 진우 또한 서량의 고운 마음씨에 점차 연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달이 차면 기우는 법이고 호사다마라 했지요. 이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탐욕스러운 사또가 계곡에서 나타난 절세 가인의 소문을 듣게 된 것이지요. 진우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저 가엾은 목숨 하나 살린 그 자비로운 마음이 장차 자신과 가문을 어떤 불길 속으로 밀어넣을지 말입니다. 서량을 바라보며 짓는 진우의 미소 뒤로 서늘한 칼바람 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입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지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더니 깊은 산골 진운의 집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은 여인이 살고 있다는 소문은 어느새 고을 전체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 소문은 결국 담장 넘어 이 고을의 사또인 조악수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지요. 이 조사또로 말할 것 같으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혈안이 된 자로 예쁜 여인이라 하면 사족을 못 쓰는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던 진우와 서량 앞에 갑자기 거창한 관복 차림의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사또의 명을 받은 이방과 포졸들이었지요. 여기가 계곡에서 건진 요물이 산다는 집이더냐? 이방의 고압적인 목소리에 진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선비의 기계를 잃지 않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요물이라니요? 여기는 병든 여인을 구해 정성으로 보살피는 선비의 집입니다. 어찌 이리 무례하게 드시옵니까? 하지만 이방은 진우의 말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방 안에서 고개를 내민 서량을 보고는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서량의 맑은 눈망울과 정갈한 자태는 그야말로 흙 속에 묻힌 진주 같았으니 말입니다. 허허, 소문보다 더한 절세기로구나. 사또께서 이 여인을 직접 문안하시겠다고 하니 당장 관가로 데려가야겠다. 이방의 서슬 퍼런 명령에 진우는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여인은 죄인이 아닙니다. 또한 아직 몸이 완쾌되지 않았으니 보낼 수 없소. 이것이 바로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진우가 강하게 저항하자 이방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물러갔지만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큰 덫을 놓기 위함이었지요. 며칠 뒤부터 진우의 집에는 사나운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마당에 돌을 던져 장독대를 깨트리는가 하면 진우가 내다 팔려고 모아둔 땔감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장터에 나간 진우를 건달들이 애워싸고 남의 여자를 가로챈 도둑놈이라며 매질을 가하기도 했지요. 어머니는 사들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매일 밤 장독대 위에서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비나이다다 비나이다. 우리 진우와 저 가엾은 아이를 지켜주소서. 서량 또한 자신 때문에 집안에 우환이 닥치는 것을 보고는 밤몰래 눈물을 훔치며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선비님, 저를 다시 그 계곡에 버려두시지 그랬습니까? 저 때문에 선비님의 앞길이 막히고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으니 이 죄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진우는 피멍든 얼굴로 서량의 손을 꼭 잡으며 다독였습니다. 서량 낭자,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선비의 도리인데 어찌 후회를 하겠소. 저들의 탐욕이 하늘을 찌른들 진실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요. 그러나 진우는 몰랐습니다. 조 사또가 꾸미는 계략은 단순히 겁을 주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는 이미 진우의 집안을 통째로 무너뜨리고 서량을 강제로 취하기 위해 해서는 안 될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어느덧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은 계절의 변화 때문만이 아니라 진운의 집으로 몰아칠 피바람의 전조였던 셈이지요. 과연 진우는 이 거센 폭풍우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조 사또는 생각보다 훨씬 잔인하고 치밀한 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서량을 데려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우를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하여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려 했지요. 어느 달빛조차 숨어버린 금은밤이었습니다. 진우가 잠시 이웃 마을에 그를 가르치러 간 사이 검은 복면을 쓴 무리들이 담장을 넘어 진우의 서재와 뒤뜰에 무언가를 은밀히 파묻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관가의 포졸 수십 명이 진우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역적 이진우는 당장 나와 명을 받으라. 라는 불호령에 잠에서 깬 진우와 어머니는 혼비백산하여 마당으로 뛰어나왔지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는 진우를 포졸들이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이놈! 감히 선비의 탈을 쓰고 영모를 꾀하다니 내 놈의 죄를 내가 알렸다. 이방은 기세등등하게 뒤뜰 감나무 밑을 가리켰습니다. 포졸들이 그곳을 파헤치자 낡은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상자 안에는 놀랍게도 현재 조정의 임금님을 저주하는 글귀가 적힌 부적과 북방 오랑캐와 내통했다는 가짜 서신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제 집 마당에 있단 말입니까?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누군가 모함한 것입니다. 진우가 절규하며 항변했지만 이미 각본은 짜여 있었습니다. 서량은 사르르 떨리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진우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선비님, 이럴 수가. 이분은 평생 글만 읽으신 선량한 분입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서량을 거칠게 떼어내며 진우에게 칼을 씌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평소 조 사또에게 뇌물을 받아먹던 마을의 고리대 금업자가 나타나 거짓 증언을 보탰습니다. 맞소. 내가 지난달에 이놈이 밤중에 수상한 자들과 산속에서 만나는 것을 똑똑히 보았소. 어머니는 이 기막힌 광경에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진우의 비명 섞인 외침도 소용없이 그는 차가운 쇠사슬에 묶여 질질 끌려갔습니다. 조 사또는 멀리서 가마 창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지요. 이제 저 계집은 내 차지가 되겠구나. 죽은 듯이 엎드려 있어도 시원찮을 선비놈이 감히 내 앞길을 막다니. 서량은 관가로 끌려가는 진우의 뒤를 쫓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역적의 가솔이라는 명목으로 관가 방으로 압송되었고 진운의 오붓했던 초가 삼가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마당에 흩어진 책장들이 찬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은 마치 가문의 몰락을 예견하는 조종 소리 같았지요. 억울함이 하늘을 찌르고 땅을 흔들었으나 힘없는 선비의 목소리는 담장 밖을 넘지 못했습니다. 진우의 손에는 붓 대신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고 그의 눈앞에는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고난의 가시밭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관가로 끌려간 진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준엄한 법 집행이 아니라 피냄새 진동하는 고신의 현장이었습니다. 조 사또는 몸소 국문장에 앉아 서슬 퍼런 눈으로 진우를 내려다보았지요. 이놈 진우야. 내 놈이 북방 오랑캐와 내통하여 이 나라를 전복하려 한 죄를 끝까지 부정할 셈이냐? 조 사또의 호통에 진우는 피칠갑이 된 몸을 겨우 가누며 대답했습니다. 사또,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저는 오직 성현의 말씀을 따랐을 뿐 영모라니요. 천부당만 부당하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가혹한 매질 뿐이었습니다. 주리를 틀고 몽둥이질이 이어질 때마다 진우의 비명은 담장 밖까지 새어나갔지요.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은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었습니다. 한편 옥바라지를 하려던 서량은 사또의 명으로 별채에 감금되었고 홀로 남겨진 진우의 어머니는 아들의 비보를 듣고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장례조차 치러줄 이 없는 비참한 죽음이었지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옥중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진우는 쇠창살을 붙잡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들의 밥상에 나물을 얹어주던 어머니였습니다.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고 선비로서의 명예는 시궁창에 처박혔으며 평생을 갈고 닦은 학문도 이 억울한 누명 앞에서는 한낱 종잇장에 불과했습니다. 조 사또는 진우의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 서량을 찾아갔습니다. 보아라, 내 정의는 이제 곧 사지가 찢겨 죽을 역적이다. 하지만 내가 내 수청을 들고 첩실이 되겠다고 한다면 내 특별히 저놈의 목숨만은 살려 유배를 보내주마. 서량은 분노와 슬픔으로 몸을 떨었지만 진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말에 차마 입술을 깨물고 대답을 하지 못했지요. 결국 진우에게는 차명이 아닌 죽음보다 더한 유배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 사또의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유배지로 가는 길에 자객을 보내 진우를 소리 소문 없이 죽이려는 더러운 계산이었지요.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포졸들에게 끌려 고개를 넘는 진우의 뒷모습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보다 처량했습니다. 가난했어도 당당했던 선비의 기계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찢어진 옷가지와 상처투성이 몸뚱어리만 남았습니다. 고개를 넘으며 뒤돌아본 고향 마을은 이미 저녁 노을에 잠겨 보이지 않았고 진우의 가슴 속에는 세상에 대한 원망과 서량에 대한 그리움만이 엉겨붙어 시커먼 숫덩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진 진우에게 과연 희망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을까요? 유배지로 향하는 길은 험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포졸들은 조 사또에게 받은 뒷돈에 눈이 멀어 진우를 짐승처럼 다루며 깊은 산새가 험한 단해령으로 몰아넣었지요. 이놈, 여기서 죽어줘야 우리도 발걸음이 가벼울 게다. 포졸 하나가 흉측한 칼을 뽑아 들었을 때 진우는 차라리 눈을 감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머니마저 잃었으니 이대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고통을 잇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칼날이 진우의 목을 겨누던 찰나 어디선가 섰거라 하는 천둥 같은 고함과 함께 화살 한 발이 날아와 포졸의 칼등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숲속에서 나타난 이는 누더기를 걸쳤으나 눈빛만은 형형한 노인이었지요. 노인은 눈 깜짝할 사이에 포졸들을 제압하더니 기절한 진우를 등에 업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진우가 정신을 차린 곳은 깊은 동굴 안이었습니다. 노인은 진우에게 쓴 약탕을 건네며 껄껄 웃었지요. 선비놈이 어찌 그리 목숨을 쉽게 내놓으려 하느냐? 내 눈에 서린 그 원한은 어쩌고 말이냐? 노인은 놀랍게도 과거 조정에서 이름 높던 무관이었으나 간신들의 모함으로 죽은 체하며 은거하던 천기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진우의 관상을 보더니 계곡에서 주워온 여인이 내 가문을 망하게도 하였으나 장차 내 목숨을 구하고 나라를 바로잡을 열쇠가 될 것이라는 기묘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무렵 관가에 갇혀있던 서량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조 사또의 눈을 피해 자신을 지켜보던 늙은 관비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서량이 계곡에서 발견될 당시 품고 있었던 낡은 비단 주머니, 그 안에 든 반쪽짜리 옥패가 사실은 10여 년 전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멸문당한 유판서 가문의 증표라는 사실이었지요. 서량은 기억의 편린을 붙잡고 몸부림쳤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그 차가운 계곡물에 떠내려와야 했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진우를 살리고 자신의 가문을 욕보인 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요. 서량은 조 사또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제 뜻대로 수청을 들 테니 제발 진우 선비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해 주십시오. 이것은 굴복이 아니라 반격을 위한 처절한 연극이었습니다. 한편 동굴에서 기력을 회복한 진우는 노인으로부터 호신술과 함께 세상을 보는 법을 전수받기 시작했습니다. 붓만 잡던 가녀린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원망으로 가득 찼던 눈빛은 서서히 차가운 이성으로 변해갔지요. 설양낭자 반드시 당신을 구하러 가겠소. 그리고 우리 가문을 짓밟은 저 악마의 웃음소리를 비명으로 바꿔놓겠소. 달빛 아래 선 진우의 그림자가 전보다 훨씬 길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추락하던 선비가 드디어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한 진정한 전환점의 밤이었습니다. 천기노인의 은신처인 깊은 산 중턱, 그곳에서 진우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새벽 공기를 가르는 수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의 진우라면 공자 가라사대, 맹자 가라사대 하며 도덕과 명분만을 찾았겠지만 이제 그는 깨달았습니다. 힘없는 선비의 정의는 바람에 흩어지는 낙엽보다 무력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선비란 모름지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나 난세에는 그 마음을 지킬 몸 또한 무쇠 같아야 하는 법이다. 천기노인의 가르침 아래 진우는 가파른 절벽을 오르내리며 체력을 길렀고 노인이 전수해준 비기를 익히며 무예의 기틀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엔 붓 대신 묵직한 목검이 들렸고 매일같이 휘두르는 검술의 손바닥은 터지고 아물기를 반복하며 단단한 굳은 살로 덮여갔지요. 하지만 진우의 성장은 단지 무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진우에게 조정을 어지럽히는 탐관 오리들의 수법과 그들의 뒤를 봐주는 거대 세력의 연결고리를 가르쳤습니다. 조사또는 일개졸개에 불과하다. 그 배후에는 이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더 큰 어둠이 있음을 잊지 마라. 진우는 복수의 대상을 단순히 조사또 개인에게 국한하지 않고 썩어빠진 세상의 근원을 도려내겠다는 대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한편 관가 별채에서 조사또의 눈을 속이며 지내던 설양 또한 자신만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또의 수청을 드는 척 시간을 벌며 사또가 은밀히 관리하던 비리 장부의 위치를 알아냈지요. 설양은 밤마다 비단 자수의 글자를 새겨 넣는 방식으로 조사또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해 나갔습니다. 계곡에서 주워졌을 때 가졌던 그 반쪽짜리 옥패의 나머지 반쪽이 사실은 임금님이 신뢰하는 어느 암행어사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 그녀의 눈빛은 더욱 형형해졌습니다. 어느덧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산속에서 내려온 진우의 모습은 예전에 수척했던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깊은 연못처럼 고요했으나 그 안에는 번개 같은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고 걸음걸이 하나에도 산악 같은 무게감이 느껴졌지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억울함에 눈물 찢던 나약한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진우의 말에 천기노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보검 한 자루를 내어주었습니다. 가거라. 가서 내 가문의 원한을 풀고 내가 구한 그 여인과 함께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워라. 진우는 스승에게 큰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지는 해가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그림자는 마치 조사또의 목을 겨냥한 거대한 칼날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진우는 자신의 이름을 숨긴 채 거부할 수 없는 심판의 파도가 되어 고향 마을로 향합니다. 진우는 정체를 숨긴 채 보부상 차림으로 고향 마을에 잠입했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조사또의 폭정에 시달려 생기를 잃은 모습이었지요. 진우는 밤을 틈타 관가의 담을 넘었습니다.
1년간 갈고 닦은 무예 덕에 그림자조차 남기지 않고 서량이 갇힌 별채에 닿을 수 있었지요. 낭자 접니다. 진우입니다. 창살 넘어 들려온 낮은 목소리에 서량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재회였으나 기쁨을 나눌 새도 없이 서량은 진우의 손에 자신이 기록한 비리 장부와 비단 자수를 쥐어주었습니다. 선비님, 어서 이것을 가지고 한양으로 가셔요. 조 사또가 영모로 몰았던 분들은 사실 현명한 신료들이었으며 저 또한 그 가문의 마지막 핏줄이라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별채 주위를 포위하는 횃불 소리와 함께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 사또가 이미 진우의 잠입을 눈치채고 덫을 놓았던 것이지요. 허허, 죽은 줄 알았던 놈이 제 발로 무덤을 찾아왔구나. 여봐라, 저 역적놈을 당장 처단하라. 수십 명의 포졸이 들이닥치는 절체절명의 순간 진우는 품 안에서 서량이 준 반쪽짜리 옥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포졸들 뒤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모두 멈춰라. 그 옥패를 어디서 났느냐?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이는 사또의 책객인 줄로만 알았던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품에서 나머지 반쪽 옥패를 꺼내 진우의 것과 맞추었지요. 두 조각은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물렸습니다. 사내의 정체는 조 사또를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어사방문수의 신복이자 과거 서량의 아버지를 모셨던 충직한 부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방 저놈들을 당장 베지 않고 무엇하느냐? 당황한 조 사또가 비명을 질렀지만 상황은 이미 역전되어 있었습니다. 계곡에서 주워온 비천한 처녀인 줄 알았던 서량은 사실 10년 전 간신들의 모함으로 멸문된 영의정 유대감의 외동딸이었고 그녀가 품고 있던 옥패는 왕실에서 하사한 가문이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조 사또가 진우에게 씌웠던 영모의 증거들이 사실은 조 사또 본인이 중앙 권력가와 내통하여 왕위를 찬탈하려 했던 실질적인 반역의 기록이었다는 점입니다. 진우는 서량이 건넨 장부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조학수, 내 놈이 저지른 죄악이 이 비단 위에 피눈물로 새겨져 있다. 내 놈이야말로 진정한 역적이 아니냐. 마을을 뒤덮었던 어둠이 걷히고 달빛이 진우의 보검 위로 쏟아졌습니다. 조 사또는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고 포졸들은 전설적인 유대감 가문의 혈육과 어사의 증표 앞에 무기를 버리고 엎드렸습니다. 계곡물에 떠내려온 인연이 실상은 가문을 살리고 나라의 역적을 잡을 천명이었음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조 사또의 몰락은 그야말로 순식간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어사단과 진우의 활약으로 그의 모든 죄상이 낱낱이 밝혀졌지요. 조 사또와 그 일당은 오랏줄에 묶여 한양 압송길에 올랐고 그가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곡식과 재물은 다시 주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진우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묘소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아들이 누명을 벗고 가문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부디 저승에서라도 편히 잠드소서. 진우의 억울한 사연과 서량의 신분이 조정에 알려지자 임금님께서는 크게 감복하셨습니다. 서량의 아버지 유대감의 관작이 회복되었음은 물론 진우에게는 특별 과거 시험의 기회가 주어졌지요. 진우는 1년간 산속에서 닦은 통찰력과 학문으로 당당히 급제하여 젊은 나이에 암행어사의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가장 먼저 서량과 함께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계곡을 찾았습니다. 물소리는 예나 지금이나 맑게 흐르고 있었으나
두 사람의 마음은 그때와는 사뭇 달랐지요. 진우는 서량의 손을 잡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날 물결에 밀려온 낭자를 품에 안았을 때 저는 그것이 제 목숨을 앗아갈 화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나 이제야 알겠소. 낭자는 하늘이 내게 보내준 가장 귀한 복이었음을 말이오. 서량은 고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선비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저는 그저 이름 모를 원혼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묶은 이 인연의 끈은 물길보다 깊고 산보다 높으니 평생을 함께하며 갚아나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진우는 백성을 살피는 어진 관리가 되었고 서량은 명문의 교수다운 기품으로 가문을 일으켜 세웠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집을 인연가라 부르며 계곡에서 시작된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대대손손 전했습니다. 악인은 제 죄에 걸려 넘어지고 선인은 고난 끝에 열매를 맺는다는 이 자명한 진리.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